방 안은 칠흑 같았다. 하지만 옆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는 고막을 때릴 듯 선명했다. 아내가 거실 TV 소리를 방패 삼아 깊게 잠든 사이 나는 처제 하영의 침대 머리맡에 서 있다. 형부, 언니 깨면 어쩌려고 이래요. 하영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나를 밀어내는 손길엔 전혀 힘이 없었다. 오히려 내 셔츠 깃을 부서져라 움켜쥐며 제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에어컨이 꺼진 밀실은 축축한 습기로 가득했고 우리 사이의 공기는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목덜미 깊숙이 파고들었다. 샴푸 향에 뒤섞인 그녀만의 살취가 뇌를 마비시켰다. 얇은 슬립 한 장 너머로 전해지는 채우는 살을 데일 듯 뜨거웠다. 맞닿은 가슴에서 들리는 심장 박동은 금기를 깨부수는 망치 소리였다. 손바닥에 착 감기는 매끄러운 피부, 참으려 해도 터져나오는 낮은 신음. 나는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틀어막았다. 비명 같은 쾌락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 거실에서 아내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눈동자만 번뜩였다. 이것이 우리가 시작한 위험한 유의의 실체였다. 42. 내 인생은 마른 수건처럼 뻣뻣했다. 아내 지수와는 어느덧 결혼 12년 차. 우리는 한 침대를 쓰지만 각자의 섬에 갇힌 채 스마트폰 액정만 문지르는 기계적인 관계였다. 살과 살이 스치는 건 이제 불쾌한 사고 같았고 대화는 차 키 어딨어? 내일 비 온대 같은 사무적인 문장이 전부였다. 내 삶은 물기 하나 없이 쩍쩍 갈라진 논바닥이었고 나는 그 위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중이었다. 그 가뭄 같은 일상에 하영이 들어온 건 토요일 오후였다. 이혼하고 사기까지 당해갈 곳이 없다는 처제. 31의 그녀는 지수와 닮았지만 결정적으로 달랐다. 지수가 만지면 손이 얼어붙을 것 같은 냉동실 얼음이라면 하영은 제 속에 숨겨진 언제든 타오를 준비가 된 뜨거운 불씨였다.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거실에 선 그녀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꽉 끼는 청바지에 땀이 배어 살짝 비치는 얇은 면 티셔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와 거기서 풍기는 진한 살냄새가 거실에 고여있던 공기를 단번에 휘저어 놓았다. 형부, 진짜 면목 없어요. 당분간만 좀 부탁드릴게요. 하영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할 때 티셔츠 긴 너머로 보인 쇄골의 움직임에 내 침샘이 울컥 반응했다. 지수의 옷장에서는 수년 전 사라진 살아있는 여자 특유의 생동감이었다. 지수는 무심하게 하영을 방으로 안내했다. 괜찮아, 형부도 별말 안 할 거야. 지수는 내 속을 너무 몰랐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겠지. 하영이 캐리어를 끌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내 팽팽한 신경줄을 건드렸다. 낯선 여자의 짐이 우리 집에 풀리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지난 12년 동안 억지로 짜 맞춰온 이 지루하고 건조한 평화는 오늘부로 끝장났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파멸의 시작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 구석이 화탓하게 달아올랐다. 거실엔 하영이 남긴 잔향이 끈적하게 남아 내 코끝을 간지럽히고 있었다. 하영이 우리 집에 머물기 시작한 뒤로 집안의 공기 밀도가 달라졌다. 예전에 집이 환기안된 창고처럼 묵은 먼지 냄새만 났다면 이제는 어디선가 비릿하면서도 달콤한 하영의 화장품 향기가 거실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빨래 건조대는 가장 노골적인 변화의 현장이었다. 무채색인 안에 지수의 낡은 면속옷들 사이로 하영의 화려한 레이스와 손바닥만한 얇은 천 조각들이 보란듯이 섞여 있었다. 나는 베란다로 나갈 때마다 그 낯선 것들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지만 뇌는 본능적으로 그 굴곡진 천의 형태를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지수는 여전히 집안에 부재했다. 은행 지점장 승진이라는 목표는
그녀를 집에서 지워버렸고, 자정이 다 되어 들어온 그녀는 씻지도 않고 잠들거나 내 존재를 거실에 놓인 소파처럼 대했다. 반면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무방비하게 잠든 하영을 마주할 때마다 내 목구멍은 바짝 타들어갔다. 에어컨 바람에 살짝 소름이 돋은 그녀의 하얀 허벅지와 숨을 쉴 때마다 들썩이는 매끄러운 배가 내 이성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거칠게 때리던 목요일 밤이었다. 거실 조명을 끈 채 혼자 독한 술을 들이켜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하영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그녀가 맨발로 다가왔다. 하영은 속옷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얇은 민소매 티셔츠 한 장만 걸치고 있었다. 형부 혼자 마셔요? 저도 잠이 안 오는데 한 잔만 주세요. 그녀는 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소파 옆자리로 바짝 붙어 앉았다. 잔을 채우는 내 손등에 하영의 팔이 스쳤다. 에어컨 바람 때문에 차가울 줄 알았던 그녀의 살결은 묘하게 뜨거웠고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다. 하영은 잔을 단숨에 비우더니 몽롱한 눈빛으로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쿡 끼어드는 진한 샴푸 향과 여자 특유의 채취가 내 취기를 순식간에 증폭시켰다. 언니는 참 좋겠다. 형부같이 든든한 사람 옆에 있어서. 낮게 깔린 하영의 목소리는 명백한 유혹이자 신호였다. 12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남자의 본능이 아랫배를 묵직하게 눌러왔다. 이건 절벽 끝으로 달리는 위험한 도발이었고 나는 발을 빼야 했다. 하지만 내 손은 머리에 명령을 거부한 채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거칠게 감싸 쥐었다. 지수가 없는 이 거실,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삼켜버린 이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 사이의 마지막 둑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영의 뜨거운 숨결이 내 셔츠깃 안쪽으로 파고들었고 나는 이제 내가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콰르릉,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거실 유리창을 뒤흔들었다. 번쩍이는 번갯불이 어두운 거실을 찰나의 순간 백색으로 물들였다가 사라졌다. 그 짧은 빛 속에서 내 품에 파고든 하영의 젖은 눈동자가 보였다. 12년 동안 무미건조한 사막 같았던 내 거실에 난데없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무서워요, 형부. 천둥 소리가 꼭 우리를 꾸짖는 것 같아서. 하영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종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얇은 민소매 티셔츠 너머로 그녀의 심장 박동이 내 가슴팍에 그대로 전해졌다. 그것은 공포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굶주려온 짐승의 맥박 같았다. 내 목덜미에 닿는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닿을 때마다 내 이성의 퓨즈가 하나씩 타닥거리며 끊겨나갔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내 손은 이미 그녀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리고 있었다. 하영은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마른 침을 삼키며 눈을 감았다. 우리가 입을 맞춘 순간 입 안가득 톡하고 달콤한 위스키 향과 그녀의 타액이 뒤섞였다. 12년 전 지수와 처음 입을 맞췄을 때의 설렘과는 전혀 다른 파멸을 예감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지독한 중독성. 혀끝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온기는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거실 바닥으로 내 셔츠 단추가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렸다. 하영은 급하게 내 바지 버클을 더듬었고 나 역시 그녀의 민소매 티셔츠 안으로 손을 밀어 넣었다. 손바닥에 닿는 매끄러운 피부와 예민하게 솟아오른 살결의 감촉에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렸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파 위로 쓰러지듯 엉겨붙었다. 거실 벽면 한복판에는 아내 지수와 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 속 지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내 아랫배의 열기를 더 뜨겁게 달구었다. 금기를 짓밟고 있다는 쾌감, 평생을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단정하게 살아온
내가 가장 소중한 가족을 배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역설적으로 나를 더 짐승으로 만들었다. 죄책감? 그딴 건 없었다. 오직 12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자각. 그리고 내 눈앞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이 여자를 온전히 소유하고 싶다는 파괴적인 본능만이 뇌를 지배했다. 하영은 내 등 뒤로 손톱을 깊게 박아 넣으며 낮게 비명을 내질렀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통증이 오히려 쾌락을 증폭시켰다. 아, 형부. 안 돼요. 이거 정말 안 되는데. 그녀의 입술은 도덕을 말했지만 나를 꽉 조여오는 그녀의 허벅지와 땀방울이 맺힌 뜨거운 몸은 나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었다. 거실 바깥의 빗소리가 점점 거세질수록 우리의 움직임도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에어컨조차 닿지 않는 거실 구석에서 우리는 서로의 살 냄새와 땀 냄새에 취해 미친 듯이 서로를 탐닉했다. 소파의 가죽 시트가 살에 달라붙어 찌적거리는 소리를 냈고 공기는 밀도가 너무 높아져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나는 그녀의 하얀 목덜미를 거칠게 깨물며 내 안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 하영은 몸을 활처럼 꺾으며 내 이름을 신음처럼 내뱉었다. 준혁 형부. 그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올 때 나는 비로소 지수의 남편이라는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난 기분이 들었다.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간 뒤의 거실은 기묘한 침묵에 휩싸였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우리가 저지른 일을 비웃듯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하영은 헝클어진 머리칼을 늘어뜨린 채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거칠게 숨을 골랐다. 그녀의 등 위로 번쩍이는 번갯불이 다시 한번 지나갔다. 이제 돌아갈 방법은 없었다. 우리는 오늘 밤 비와 천둥의 뒤편에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구멍을 함께 파버렸다. 바닥에 팽개쳐진 옷가지들과 엉망이 된 소파, 그리고 여전히 벽에 걸려 우리를 내려다보는 지수의 사진. 나는 내 주머니에 든 하영의 머리끈을 꽉 쥐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아내가 없는 공간, 빗소리가 모든 죄를 덮어줄 것만 같은 이 밤이 영원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 짧고 건조한 기계음이 고요한 거실을 난도질했다. 지수였다. 우리 몸에 끈적하게 들러붙어 있던 쾌락의 잔재가 단번에 서늘한 공포로 치환됐다. 하영과 나는 마치 불길에 닿은 것처럼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바닥에 널브러진 셔츠를 낚아채고 뒤집힌 바지에 발을 쑤셔넣는 그 1분 남짓한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하영은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움켜쥐고 발소리 하나 내지 않은 채 자기 방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는 거칠게 몰아치는 숨을 억지로 누르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바지 지퍼를 올리는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자꾸 미끄러졌다. 탁자 위에 놓인 독한 위스키 병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어제 읽다만 신문을 펼쳐들었다. 거실엔 여전히 우리 둘의 뜨거운 체온과 비릿한 살취가 눅눅하게 배어 있었다. 공기를 휘저어 냄새를 없애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조차 없었다. 띠리링, 문이 열리고 지수가 들어왔다.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 바깥의 차가운 빗물 냄새를 몰고 온 그녀의 눈은 피로에 젖어 있었다. 아직 안 잤어? 웬 술이야, 이 밤중에? 지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나를 힐끗봤다. 내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방금까지 처제의 알몸을 탐하던 이 소파 앞에 아내가 서 있다. 내 입안은 바짝 말라붙어 혀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그냥 비도 오고 잠이 안 와서 한잔했어. 당신 오늘 셈이나 있다더니 많이 피곤하겠네. 얼른 들어가서 씻어.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지수는 대수롭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향했다. 폐부를 찌르는 긴장감이 지수가 욕실 문을 닫고 샤워기 물소리를 내기 시작한 후에야 조금씩 흩어졌다. 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다. 그때
소파 쿠션 틈새로 하영의 검은 머리끈 하나가 보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그것을 낚아채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다. 땀에 젖은 손바닥을 바지에 거칠게 비비며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봤다. 지옥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차지가 떨리는 이 공포 뒤로 아내 몰래 저지른 금기의 맛이 더 선명하게 혀끝을 맴돌았다. 들킬 뻔했다는 이 미칠 듯한 긴장감이 오히려 다음번의 탐닉을 더 치명적으로 갈구하게 만들고 있었다. 주말 아침의 식탁은 기묘할 정도로 정적이었다. 베란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화사했지만 집 안의 공기는 어젯밤의 흔적이 채 가시지 않은 듯 눅눅하고 무거웠다. 아내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돋보기를 고쳤으며 경제신문의 빼곡한 숫자들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하영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국그릇에 국을 담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건조한 달그락 소리만이 이 숨막히는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식탁 위와 달리 보이지 않는 식탁 아래는 그야말로 뜨거운 전쟁터였다. 뜨끈한 국 한 술을 입에 넣으려던 순간 무언가 부드럽고 말랑한 촉감이 내 오른쪽 종아리를 타고 스르르 올라왔다. 하영의 맨발이었다. 차가울 줄 알았던 그녀의 발바닥은 묘하게 열기가 서려 있었고 매끄러운 살결이 내 바지 끝단 안쪽으로 파고들 때마다 척추를 타고 전율이 일었다. 나는 지수의 눈치를 살피며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등에 핏줄이 돋을 정도로 떨림을 억눌렀지만 얼굴은 짐짓 태연한 척 무표정을 유지해야 했다. 하영의 발가락은 더 대담해졌다. 내 무릎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허벅지 안쪽에 예민한 살결을 집요하게 긁어내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영을 쳐다봤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청순한 표정으로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살짝 붉어진 아래 십술을 지그시 깨물며 나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그 눈빛은 명백한 조롱이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형부, 오늘 저녁에 언니 또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끼리 뭐 맛있는 거라도 해 먹을까요? 하영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식탁 밑에 바른 내 사타구니 근처를 더욱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지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조하게 대꾸했다. 그래, 당신 요즘 기운 없어 보이더라. 하영이랑 둘이 맛있는 거라도 좀 시켜 먹어. 난 오늘 세미나 끝내고 지점장들이랑 술 한잔하고 들어올 거야. 늦을 테니까 기다리지 말고. 지수의 그 한마디는 우리에게 완벽한 면죄부이자 금기로 가득 찬 밤의 초대장이었다. 아내의 승낙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영의 발가락이 내 가장 은밀한 부위를 툭 건드리고 지나갔다. 예상치 못한 강렬한 자극에 나는 그만 사례가 들려 컥 하며 거칠게 기침을 쏟아냈다. 지수가 의아한 듯 신문을 내리며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물컵만 벌컥벌컥 들이켜며 시선을 피했다. 식탁 밑에서 하영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발을 뺐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지수가 사라질 오늘 밤뿐이었다. 지옥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현관문이 닫히고 지수의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 집은 세상과 단절된 기괴한 성층으로 변했다. 12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도덕의 벽이 무너지는 건 찰나였다. 거실에 홀로 남은 나는 탁자 위에 놓인 빈 커피잔을 응시했다. 공기는 차분했지만 내 안의 혈관은 마치 뜨거운 납을 부어 넣은 듯 요동치고 있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수압 소리가 멈추고 찾아온 정막 속에서 하영이 내 방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방금 샤워를 마친 듯 온몸에 희미한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가운조차 걸치지 않은 그녀의 몸은 방 안의 낮은 조명 아래서 비현실적으로 하얗게 빛났다. 하영은 주저함 없이 방 한 구석을 차지한 대형 전신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의 그녀는 스스로의 나신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쇄골을 타고 가슴골로 흘러내리는 것을 나는 숨을 죽인 채 지켜봤다. 방 안에는 하영이 사용하는 진한 머스크 향과 눅눅한 수증기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마비시켰다. 하영은 거울 너머로 비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부, 나 언니보다 예뻐요? 그건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나를 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더 깊이 끌어당기기 위한 올감이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갔다. 아직 다 갈아입지 못한 나의 검은 정장 바지와 하영의 매끄럽고 하얀 살결이 거울 속에서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문명화된 사회의 옷을 입은 남자와 모든 것을 벗어던진 체본능만 남은 여자의 모습. 그 기묘한 조화가 내 안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다. 나는 거칠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내 손바닥에 닿는 그녀의 피부는 차가운 수증기와 달리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거울 속에서 우리는 엉겨붙은 채 서로를 탐닉했다. 하영은 고개를 뒤로 젖혀 내 어깨에 기대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욕망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우리가 저지르는 이 은밀하고 추악한 짓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그녀는 거울 속에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보세요, 형부. 지금 형부가 누굴 안고 있는지. 똑똑히 봐요. 여긴 언니 방이 아니라 우리 방이에요. 그녀의 도발적인 속삭임은 채찍질이 되어 내 등줄기를 후려쳤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꽉 움켜쥐고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다. 거울에 맺힌 희미한 습기 사이로 우리의 일그러진 표정이 비쳤다. 쾌락에 젖어 초점이 풀린 눈동자, 밭은 숨을 내뱉는 입술. 그리고 마찰할 때마다 들리는 끈적한 소리들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전신 거울은 우리의 죄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목격자였다. 거울 속에서 하영의 하얀 허벅지가 내 검은 바지 위로 감겨 올라올 때마다 나는 내가 인간이 아닌 짐승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땀방울이 하영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거울 바닥에 툭툭 떨어졌다. 하영은 신음 섞인 웃음을 흘리며 내 이름을 불렀다. 그건 지수가 부르는 다정한 이름이 아니었다. 나를 공범자로 혹은 노예로 부르는 명령에 가까웠다. 어느 순간 거울은 우리의 열기로 인해 완전히 뿌옇게 흐려졌다. 우리의 형체는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괴물처럼 뭉개져 보였다. 하지만 그 불투명한 유리에 비치는 일그러진 실루엣이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다. 나는 그녀의 목덜미를 거칠게 깨물며 내 안의 모든 갈증을 쏟아냈다. 하영은 몸을 활처럼 꺾으며 거울을 손바닥으로 짚었다. 습기 찬 유리 위로 그녀의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서로를 지탱한 채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숨소리만이 고요를 흔들었다. 거울 속의 우리는 이제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칼, 땀에 젖은 피부, 그리고 초점을 잃은 눈빛. 나는 하영의 어깨를 감싸 쥔 내 손을 내려다봤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서로의 결핍을 먹고 자라는 기형적인 중독이었다. 지수가 돌아오면 다시 정장을 차려입고 인자한 형부의 가면을 쓰겠지만 거울에 남은 저 손바닥 자국처럼 내 영혼에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새겨지고 있었다. 하영은 내 품에서 빠져나와 흐려진 거울을 손으로 닦아냈다. 다시 선명해진 거울 속의 그녀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형부, 이제 우린 끝까지 가야 해요. 알죠? 그녀는 웃으며 방을 나갔다. 나는 홀로 남겨진 거울 앞에서 지수의 사진이 놓인 화장대를 봤다. 거울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방금 저지른 일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나는 주머니 속에 든 하영의 머리끈을 만지작거렸다. 팔부에 막이 오르기 전 잠시 주어진 이 정적이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집 안의 공기가 급격히 냉각됐다. 12년 동안 나를 유령 취급하던 지수의 시선이 달라졌다. 예전의 무심함이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이었다면 지금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냉혹한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은행 지점장이라는 자리는 허투루 얻은 게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수십 명의 거짓말쟁이를 상대하며 숫자의 빈틈을 찾아내는 여자였다. 그런 그녀의 직관이 이제 우리 집 거실, 그리고 나를 향해 정조준되고 있었다. 시작은 사소한 행동이었다. 지수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내 셔츠를 세탁바구니에 넣기 전 코끝을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 빨래와 하영의 빨래가 섞인 건조대 앞에서도 그녀는 한참을 서성였다. 내가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냄새 뒤에 숨겨진 하영 특유의 머스크 향을 추적하는 사냥개 같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도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을 감추기 위해 어깨에 힘을 주어야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거실 조명 아래서 지수가 하영을 불러 세웠다. 하영아, 너 요즘 화장이 좀 진해진 것 같다? 예전엔 집에서 수수하게 있더니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데도 없으면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지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하영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렸지만 이내 생긋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 언니,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서 그래. 하영은 짐짓태연한 척 화장대 위 립스틱을 만지작거렸지만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지수는 대답 대신 하영의 목덜미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마치 그곳에 남겨진 내 입술 자국이라도 찾아내려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더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다. 새벽 2시경 갈증이 나 눈을 떴을 때 침대 옆 지수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거실로 나가려던 나는 문틈 사이로 비치는 푸르스름한 빛을 보았다. 지수가 내 휴대폰을 들고 잠금 해제를 시도하고 있었다. 다행히 최근에 패턴을 복잡하게 바꾸고 지문 인식까지 걸어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나 내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입력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무표정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다시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이제 우리는 멈춰야 했다. 지수의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들킬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우리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억누를수록 본능은 더 날카롭게 타올랐다. 우리는 이제 거실이나 방 안처럼 탁 트인 공간을 피했다. 대신 더 폐쇄적이고 더 위험한 곳을 찾았다. 지수가 안방에서 화상회의를 하는 동안 우리는 화장실 안에서 샤워기 물을 크게 틀어놓고 서로를 탐했다. 쏟아지는 물소리가 우리의 거친 숨소리와 하영이의 억눌린 신음을 덮어주었다. 타일 바닥의 차가운 냉기와 우리 몸의 뜨거운 열기가 충돌하며 자욱한 안개를 만들어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 저지르는 그 짓은 그 어떤 마약보다 강력한 중독성을 띠었다. 어떤 날은 지수가 깊게 잠든 새벽 3시, 베란다, 구석 세탁기 뒤 좁은 틈에서 하영을 안았다. 창밖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감돌았지만 하영의 품 안은 데일 듯 뜨거웠다. 그녀는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언니가 알면 우리 정말 끝이겠죠? 근데 형부, 난 지금 죽어도 좋아. 그 말은 사랑 고백이라기보다 동반 자살을 하자는 맹세처럼 들렸다. 지수의 의심이 짙어질수록 우리의 탐닉은 더욱 변태적이고 대담해졌다. 지수가 잠든 침대 바로 옆방, 얇은 벽 하나를 두고 우리는 숨을 죽인 채 육체의 대화를 나눴다. 침대 프레임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까 봐 하영은 내 셔츠를 입에 물고 비명을 참았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꽉 움켜쥔 채 옆방에서 들려오는 지수의 규칙적인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공포와 쾌락이 뒤섞여 뇌가 하얗게 전멸하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이 파멸의 끝에는 오직 한 가지 결말뿐이라는 것을. 지수는 이제 우리를 대놓고 관찰하기 시작했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그녀의 시선은 집요하게 우리를 훑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그 독한 싹이 우리를 질식시키려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영의 끈적한 살 냄새를 갈구했다. 파국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알면서도 나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약속했던 90일의 유예기간이 끝을 보이고 있었다. 하영은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내 팔을 붙들고 매달렸다. 형부, 나 이제 못 나가요. 형부 없으면 죽어버릴 거야. 언니한테 다 말하고 우리 아무도 모르는 데로 도망가요. 그녀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렸다. 도망? 내 직업. 인천 송도의 법무법인에서의 명성. 지수가 쌓아온 지점장이라는 사회적 위치. 모든 것을 버리는 건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내 이성은 이미 하영의 끈적한 살결 아래 묻혀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그녀를 밀어내는 대신 탐욕스럽게 그녀의 입술을 삼켰다. 운명의 금요일 밤, 지수는 회식이 길어질 것 같다는 짧은 문자를 남겼다.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을 즐기라는 신호탄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방 안이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지 않았다. 거실 바닥의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셋이 앉아 밥을 먹던 주방 식탁 위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가 가장 아끼는 공간인 서재 책상 위에서 우리는 폭주했다. 지수가 매일 밤 숫자를 검토하던 그 서재 책상 위에 하영을 눕혔을 때 나는 형용할 수 없는 파괴적인 쾌락을 느꼈다. 지수의 권위가 서린 공간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 짐승으로 만들었다. 하영의 거친 숨소리가 서재의 고요를 난도질했다.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참아왔던 신음을 비명처럼 쏟아내려던 절정의 순간이었다. 효과음 찰칵,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들 들리던 디지털 도어록의 삐비빅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비상용 열쇠를 꽂아 조용히 뭉치를 돌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우리는 채 떨어지지도 못한 채 현관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지수가 서 있었다. 술기운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처럼 차분하고 예리한 눈빛. 그녀는 한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수평으로 들고 있었다. 아, 내 입에서 멍청한 탄식이 채 나오기도 전이었다.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플래시가 터졌다. 지수의 휴대폰 카메라 렌즈는 책상 위에서 엉겨 붙어 있는 우리를 가장 추악하고 적나라한 각도로 포착하고 있었다. 지옥의 문은 소리 없이 열린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터진 플래시의 잔상이 눈앞에서 번쩍거렸다. 지수는 비명을 지르지도 내 뺨을 후려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정산을 끝낸 은행원처럼 차분하게 식탁 의자에 앉아 우리를 내려다봤다. 그 무미건조한 시선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발가벗은 몸을 난도질했다. 3개월 동안 수고했어, 하영아. 기대 이상이네. 지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하며 바닥에 떨어진 셔츠로 황급히 몸을 가렸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건 하영의 변화였다. 조금 전까지 내 품에서 신음하며 영혼을 속삭이던 그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영은 바닥에 널브러진 옷을 무심하게 주워 입으며 쾌락에 젖었던 눈빛 대신 비즈니스 파트너와 같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형부, 미안해요. 언니가 내 빚 30억 다 해결해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형부, 생각보다 너무 쉽더라. 조금만 살냄새 풍겨도 정신 못 차리고 달려드는데 솔직히 나중엔 좀 지루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모든 것이 지수의 정교한 설계였다. 권태에 찌든 나를 합법적으로 털어내고
재산을 단 한 푼의 손실 없이 독차지하기 위해 꾸며진 판. 하영은 지수가 던진 미끼였고 나는 그 거미줄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멍청한 나방이었다. 지수는 내 외로움과 욕망의 크기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이혼 서류는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보낼게. 이 영상들 당신 부모님이랑 법무법인 게시판에 돌아다니는 거 보기 싫으면 조용히 몸만 나가. 당신의 그 추악한 밑바닥 내가 아주 고화질로 잘 담아뒀으니까.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현관문을 나서는 두 자매의 날카롭고 유쾌한 웃음소리가 텅 빈 거실을 잔인하게 핥히었다. 나는 가구 하나 없는 서재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벌거벗은 채 주저앉았다. 끈적했던 여름의 기록은 달콤한 쾌락이 아니라 비릿한 배신과 파멸의 악취로 끝이 났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빗소리는 내 죄를 덮어주는 은총이 아니라 나를 비웃는 사형 선고였다.